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시대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대항해 시대인데요. 마젤란부터 쿡까지 바다를 건넜던 탐험가들 이야기, 또 콜럼버스나 코르테스 같은 정복의 그 명암, 그렇죠.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의 지적 혁신이나 또 종교 재판 같은 그런 제도의 근해까지 아우를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정말 그야말로 정보의 보고인데요. 마젤란의 세계 일주 과정, 드레이크의 좀 대담했던 약탈, 또 쿡 선장의 과학적인 탐험, 네네. 콜럼버스, 코르테스 논쟁은 끊이지 않죠. 종교 철학 변화까지 이 방대한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핵심 통찰, 또 때로는 좀 놀라운 이면의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 요약을 넘어서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계를 잇고 세계관을 넓히다. 위대한 항해들. 역시 첫 주자는 마젤란이겠죠? 네, 페르디난드 마젤란이죠. 마젤란.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스페인 지원을 받아서 1519년에 떠났잖아요. 네, 향료 제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으려고. 마지막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 지구가 둥글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이어져 있다. 이걸 증명해냈는데, 근데 그 과정이 네,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출발할 때 270명이었는데 스페인에 돌아온 건 단 18명. 그것도 배 한 척, 빅토리아호만 겨우 돌아왔다고 하니까 와, 그 고생이 어땠을지. 네, 심지어 마젤란 본인도 필리핀 막탄 섬에서 전투 중에 사망했잖아요. 1521년에요.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라는 사람이 이제 남은 항해를 이끌고 완수한 거죠. 아, 마젤란은 완주를 못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 마젤란 항해의 핵심은 단순히 최초라는 타이틀보다는 정말 목숨을 건 도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사는 이 행성의 실체를 확인하고 세계는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도 물론 기억해야 하고요. 정말 목숨 걸고 증명한 거네요. 그런데 마젤란 이후 한 60년쯤 뒤인가요? 또 다른 세계 일주에 성공한 영국인 프랜시스 드레이크. 이 사람은 목적이 좀 달랐다고요? 네,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항해 1577년부터 80년까지인데 이건 당시 영국이랑 스페인이 엄청 경쟁하던 그 맥락에서 봐야 해요. 단순 탐험이라기보다는 사략 활동이라고 하죠. 사략 활동이요. 그게 뭐죠? 약간 해적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해요. 국가가 암묵적으로 허가해준 합법적인 해적 행위. 당시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얻은 막대한 부로 유럽 최강 대국이었거든요.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은 이걸 견제하면서 해상력을 막 키우려고 했고요. 국가 공인 해적이라니 재밌네요. 드레이크는 파나마에서 스페인 은수송대를 습격하고 태평양 연안으로 가서 스페인 항구들을 공격했어요. 특히 카카푸에고라는 보물선을 납포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영국으로 가져왔죠. 그 유명한 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라 스페인의 그 해상 독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영국, 우리도 있다. 이렇게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행위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귀국해서 여왕한테 기사자기도 받고 나중에는 그 유명한 스페인 무적함대 격파 1588년이죠. 거기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마젤란이 스페인 깃발 아래서 세계를 잇는 길을 열었다면 드레이크는 영국 이름으로 스페인이 만든 그 부의 제국에 균열을 내려고 했던 인물인 거죠. 물론 스페인 입장에서는 아주 악랄한 해적이었겠지만요. 진짜 영웅이냐 해적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겠네요. 탐험의 목적이 이렇게 정치, 경제랑 얽혀 있군요. 그럼 제임스 쿡은 또 어땠을까요? 18세기 사람이니까 시대가 꽤 뒤잖아요. 네, 제임스 쿡의 1차 항해 1768년부터 71년인데요. 이때는 탐험의 패러다임이 또 한번 바뀌는 걸 보여줘요. 표면적인 임무는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걸 관측해서 지구랑 태양 사이 거리를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오, 과학적인 목표가 있었군요. 네. 근데 여기에는 비밀 임무도 있었어요. 남쪽 바다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미지의 대륙,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이걸 찾으라는 영국 왕립학회랑 해군성의 임무도 같이 있었던 거죠. 과학이랑 미지의 대륙 탐사 두 가지 목표였군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쿡은 인데버호를 타고 뉴질랜드랑 호주 동부 해안을 아주 정밀하게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건 이전 탐험가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록을 제대로 남겼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남태평양을 샅샅이 뒤지면서 남위 40도 위쪽에는 그런 큰 대륙 없다. 이걸 밝혀낸 거예요.
수세기 동안 내려온 신화를 깨뜨린 거죠. 와, 신화를 깼다. 물론 원주민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충돌도 있고 폭력도 있었어요. 근데 타히티 출신 통역사 투파이아의 도움으로 마오리족이나 호주 원주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기록하려고 노력했죠. 단순히 땅만 찾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지도 만들고 심지어 오래된 믿음까지 검증하려고 했다니. 되게 인상 깊네요. 아, 그리고 그 괴혈병 예방 성공한 것도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사우어크라우트, 그 독일식 양배추절임 있잖아요. 그걸 배급해서 장기 항해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괴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했어요. 이것도 경험이랑 관찰을 중시하는 쿡의 과학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거예요. 마젤란이 물리적으로 세계를 연결했고 드레이크가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움직였다면 쿡은 과학적 방법론을 써서 미지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록하려 했다는 점. 그는 지도 위의 빈칸뿐 아니라 우리 지식의 빈칸을 채우려 했던 거죠. 아, 의미 있네요. 네, 탐험이 점차 발견과 정복을 넘어서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탐험의 또 다른 얼굴이죠. 정복과 식민화, 그리고 끝나지 않는 논쟁. 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시작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겠죠.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콜럼버스, 1492년 아메리카 대륙 도착, 신대륙 발견의 아이콘. 물론 본인은 죽을 때까지 아시아라고 믿었다지만요. 산살바도르 섬에 처음 발딛고 원주민 타이노족 만나고. 근데 그 이후 역사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특히 히스파니올라 섬 총독으로서는 여기서부터 좀 얘기가 복잡해지죠. 네, 콜럼버스는 그 엔코미엔다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를 열었다고 평가받아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스페인 국왕이 정복자한테 원주민 보호하고 카톨릭으로 개종시켜라. 대신 노동력을 써도 좋다. 이런 권리를 주는 거였는데 네, 이론상으로는요? 실제로는 이게 원주민에 대한 아주 가혹한 강제노동 착취 시스템으로 변질돼 버렸죠. 콜럼버스는 반란 일으킨 원주민들 처형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습격하고 꽤 강압적인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스페인으로 소환돼서 지위도 박탈당하고 그랬죠. 아, 그래서 오늘날 콜럼버스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나 막 첨예하게 갈리는 거군요. 위대한 항해의 시작이냐, 아니면 식민지 착취의 시작이냐. 와, 진짜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이네요. 그렇죠. 콜럼버스가 길을 열었다면 그 길을 따라서 더 극적인 정복 드라마를 쓴 인물. 바로 에르난 코르테스입니다. 1519년이죠. 이 사람은 쿠바 총독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멕시코 본토로 갔어요. 강력했던 아즈텍 제국 정복에 나선 거죠. 아, 항명까지 하면서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고작 수백 명의 병력으로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맞아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수백 명으로 수십만 혹은 뭐 수백만 제국을 상대했다는 건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는 코르테스가 외교술이 뛰어났어요. 아즈텍 제국에 불만이 있던 틀락스칼라 같은 다른 원주민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었죠. 아, 내부의 적을 이용했군요. 그렇죠. 둘째는 통역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라말린체 혹은 도냐마리나라고 불리는 원주민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트러랑 마야어에 능통했어요. 그녀 없이는 동맹 맺거나 아즈텍 내부 정보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말린체. 이분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정복자의 조력자면서 동시에 자기 민족에겐 배신자로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죠. 셋째는 유럽에서 가져온 무기들, 총, 칼, 갑옷 같은 거, 그리고 전투 방식의 우위.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강력했던 무기, 바로 질병이었어요. 천연두 같은 게 퍼지면서 아스텍인들에게 치명적이었죠. 아, 질병. 물론 몬테즈마 2세를 사로잡는 대담함이나 때로는 촐룰라 학살 같은 잔혹함도 그의 전략의 일부였고요. 네.
코르테스가 슬픔의 밤, 노체 트리스테라고 불리는 큰 패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엔 동맹군이랑 같이 수도 테노치틸란을 함락시키고 아스텍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결국은 성공했군요. 네. 이후에 누에바 에스파냐, 새로운 스페인의 총독이 됐지만 그 역시 엔코미엔다 시행하고 원주민 학대하고 마지막 황제 쿠아우테목 처형 같은 일들로 비판을 받아요. 정복자들의 동기를 흔히 3G라고 하잖아요. 신, 갓, 황금, 골드, 영광, 글로리. 코르테스는 이 모든 걸 추구했던 인물 같아요. 그의 성공과 잔혹성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나? 과거 인물을 지금 잣대로 평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죠. 그러게요. 그 삼지 중에 신, 즉 종교가 중요한 명분이었군요. 그런데 이 종교가 때로는 통제나 억압의 도구로도 쓰였다면서요? 종교 재판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특히 포르투갈이란 그 식민지였던 인도 고아에서 시행된 종교 재판이 그걸 잘 보여줘요. 종교적 통제가 어떻게 식민 지배랑 결합될 수 있는지. 공식적인 목적은 가톨릭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을 처벌한다, 이거였지만 네. 실제로는 사회적,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죠. 고아 종교재판소가 1560년에 세워졌는데 주된 타겟은 유대교에서 강제로 개종했지만 비밀리에 유대교 관습을 지키던 신기독교도 혹은 콘베르소 혹은 마라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힌두교도나 무슬림도 탄압 대상이 됐어요. 힌두교도나 무슬림까지요? 그냥 카톨릭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 자체를 억압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힌두 사원 파괴하고 힌두교 축제 금지하고 심지어 지역 언어인 콘카너 사용까지 억압했어요. 강제 개종 시도도 빈번했고요. 와, 심했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혹은 좀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위대한 선교사로 아는 프란시스 사비엘 있잖아요. 네, 알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포르투갈 국왕한테 고아의 종교재판소를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요? 프란시스 사비에르가요? 선교사가 종교 재판을 요청했다고요?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저도 자료 보면서 좀 놀랐어요. 사위에르는 천지 문화나 종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이걸 뿌리 뽑으냐면 종교재판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와, 선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포르투갈 본토의 종교재판도 주로 신기독교도를 겨냥했지만 금소 목록 만들어서 사상 통제하고 마녀 사냥이나 점술 같은 민간 신앙까지 이단으로 몰아서 처벌했어요. 고문은 흔한 수사 방식이었고 아우토드페라고 불리는 공개 속죄 의식을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아우토드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의식 끝에는 화형이 집행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죄인 모습의 인형을 태우기도 했지만요. 결국 종교 재판은 종교 신념 문제를 넘어서 식민 제국이나 절대 왕정이 사회를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바다 건너서 영토 넓히고 사람들을 지배했던 시대. 그 이면에는 종교랑 사상 통제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정복이 있었군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이 격동의 시대는 지적인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짧게나마 프랜시스 베이컨을 통해서 그 변화의 단면을 좀 살펴보죠. 네, 프랜시스 베이컨. 대항해 시대와 동시대를 살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혁신을 가져온 인물이죠. 그는 그때까지 서양 철학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추론, 그러니까 일반 원리에서 개별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 기존 방식에 반기를 든 거군요. 그렇죠. 대신에 구체적인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모으고 거기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추론, 그리고 경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책 신기관, 노붐 올가눔이 바로 이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한 대표작이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바로 그분이죠. 네, 그 말이 베이컨과 연관돼서 널리 알려져 있죠. 원문의 맥락은 좀 더 복잡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 만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해서 인류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 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탐험가들이 지도 위에 빈칸을 채우면서 미지의 세계를 발견했다면 베이컨은 지식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검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식 지도의 빈칸을 채우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물리적 탐험과 지적 탐험이 같은 시대 정신을 공유했다는 거네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미지의 것을 발견하려는 열망.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맞습니다. 베이컨 본인의 삶도 꽤 극적이었어요. 뛰어난 지성으로 대법관까지 오르면서 정치적으로도 성공했지만 말년에 부패 혐의로 탄핵돼서 실각하는 아픔을 겪었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 얽힌 일화도 유명한데 눈이 고기 부패를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하려고 닭의 눈을 막 채워 넣었다가 폐렴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조노부리의 기록이 전해져요. 네. 실험하다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의 그 실험 정신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참, 마지막까지 과학적 호기심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군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시대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젤란의 지구 일주부터 베이컨의 새로운 사상까지 탐험과 정복, 그리고 지식의 확장이 막 동시에 일어났던 격동의 시대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결국 대양의 시대의 유산은 좋든 나쁘든 현대 세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오늘날의 국제관계, 문화적 다양성이나 갈등, 부의 불평등 문제, 과학기술 발전 방향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시대와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는 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더 깊이 성찰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대를 단순히 영웅적인 탐험 아니면 잔혹한 정복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다양한 얼굴과 복잡한 동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막 얽혀있는 거대한 테피스트리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펴본 탐험가들과 정복자들이 남긴 그 복합적인 유산, 즉 그들의 동기와 행동이 낳은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을 고려할 때 그 유산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모습과 우리 각자의 세계 인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깊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리적 발견이든 과학적 탐구든 새로운 지식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열망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윤리적인 문제들과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시대로 깊이 들어가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